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의 희망이 뭐냐라는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선 더욱 그 마음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안지우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원영섭 단장님, 설주환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임명한 가결, 그리고 취임식, 그리고 오늘 조금 전까지 첫 출근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9시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은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비대위원이 뽑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비대위가 본격 출범한 것은 아닙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비한 메시지 구상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96%의 찬성률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에 과거 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 때와 같은 검붉은 넥타이를 메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쓰고 고쳤다는 수락 연설 내용까지 직접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이 아닌 비정치인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네, 어제 취임사,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출근할 때 비대위원들 어떻게 구성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원영섭 단장님, 일단은 취임 연설을 보면은 뭐 정치체포 맞아? 아니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좀 많이들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연설문 사이에 보면은 서태지와 아이들, 뭐 한동훈 장관이 73년생, X세대 아닙니까? 여기 한상 속의 그대 가사를 그대로 수락한 연설문들이 좀 눈에 많이 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설문은 일단은 본인께서 쓰신 연설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직접 굉장히, 썼다고 하죠. 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본인의 생각이 아주 많이 녹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를 인용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셰익스피어 희곡 헨리 5세 나오는 백년 전쟁 아젠크루 전투 부분에서 그 세인트 크리스핀 데이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우리가 같은 하나의 동지다, 같이 힘 모아서 나가자 이런 이제 출정을 하는 그런 전쟁에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그 예. 내용이다, 셰익스피어.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라는 이런 게 있는데 We Band of Brothers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볼 때는 그
그 희곡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처칠과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뭐 영국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처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치의 그런 어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에 임하는 자세,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그 담은 글이라면 그 지금 마지막 부분 뭐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보면 그 소수자라는 거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옷의 그 성그리스핀 데이 스피치 이 부분을 네. 많이 인용을 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책을 많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많이 보시면서 자기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연설문에 녹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지 말고 그런 이제 서양의 어떤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용하는 게 더 젊고 새롭고 산뜻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설전 부원장님 좀 가볍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 들으셨을 텐데 아까 저희 영상 마지막 처음이죠. 준비했을 때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모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뭐 어떤 뭐 당 대표라든지 네.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저런 거 들고 어떤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최연소 부분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색다른 모습으로 뭐 비춰지기도 상당히 해요. 다른 모습이고 저는 뭐 격이 없다라는 표현도 저는 통용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윈스턴 처칠 2차 대전 연설 이 인용을 했는데 설전 부원장님 일단은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 이런 연설에서 상식적인 동료 시민 뭐 운동권 특권층 이런 것도 대비를 민주당 쪽하고 좀 대비 효과를 갖고 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내년 뭐 총선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구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연설문은 상당히 조금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저는 약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옆 학교에서 어떤 천재 학생이 전학 온대. 네. 근데 그 천재 학생이 와가지고 뭘 보여줄까 되게 긴장하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왔더니 오히려 싸우겠다. 아니면 정말 그 어느 정도 예상보다 못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예. 저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청사진이 제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설의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싸우겠다. 그다음에 운동권 청산하겠다. 아니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세대 교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 얘기한 부분 등은 정말 지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를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어떤 호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구도, 789와 어떤 86세대 간의 구도는 실패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이제 청산하자. 뭐 개딸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재명 대표를 일단 겨냥한 건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운동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구도를 짜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만 상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와 검사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공천을 끝내고 이재명 대표를 2선으로 물린다라는 이런 전략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와 범죄자 이 프레임만으로는 사실은 총선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그 프레임 자체가 좀 작은 프레임들이에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대한 담론 그러니까 총선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덩어리라면 그거는 세대교체, 주류교체, 시대교체를 논해야 되고 거기와 관련한 하두로 586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이제 더 크게 던진 거죠. 근데 여기서 586 운동권이라는 것만 던지면 민주당하고만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586이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60년대생이라는 게 80년대 학번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다른 시대의 전환으로서 재조명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화두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어제 취임사에 이어서요. 조금 전 출근길에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한의원 위원장 취임 연설에 이제 민주당에선 이제 첫 등반부터 이렇게 헐뜯기 하냐, 너나 잘하세요라는 반응을 뭐 여러 인사들이 했는데 네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약간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 보면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된 이유는 비상적인 상황이 초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투아웃? 그럼요. 근데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거든요. 그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17%에 해당하는 차이에 해당하는 패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어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과 더 잘 싸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듯이 지금 어떤 본인이 더 잘 싸우겠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더 잘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원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어떠한 통치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민심은 거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진단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저는 어떠한 내부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86 운동권 세력에 대한 비판만 있어서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제 재판에 가는 상황을 두고서는 이제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런데도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좀 반성해야 된다. 쓴소리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내부를 향한 이야기 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응을 해왔느냐.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지적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수락 연설문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전체 586 전체의 어떤 그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또 주장하시는 거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리고 지금 또 본인의 역할이라는 게 선대위원장을 겸하는 비대위원장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막후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시대의 메시지나 화두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전쟁터에 앞장서면서도 전군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겸직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출근길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주당을 네. 상대로 그 부분과 관련한 그런 민주당 대응 전선 그 자체를 계속 이제 유지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저희가 목소리 한번 듣긴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민 후사라고 이제 국민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그거더라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 설전 부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과 참 관련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 개헌을 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개헌보다도 당 내에서만 먼저 해보겠다 이런 근데 뜻 같아요. 전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10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고 서명까지 하셨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혹시 공천 받는 분들, 새로운 분들 당연히 다 이거 다 서명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중에 가장 먼저 개헌될 내용이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어떤 뭐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신다는 의원이 꽤 많습니다. 서명까지 하신 분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이지만은 글쎄요, 그렇게 명분이 크지 않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노린다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말씀도 궁금한데 일단은 한 위원장이 좀 승부수를 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 영남 중진 친윤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압박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불출마를 선언한 거는 사실은 전혀 예상 외예요. 본인이 이제 지역구를 가지 않으면 비례 정도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추적을 했는데 네. 아예 지역구도 안 간다, 비례도 안 간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불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 네. 그런 이제 거치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큰 거치 압박을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혁신안이 네. 어느 정도 비대위에서 수용돼 가지고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있으면 공관위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그 지도부가 있고 공관위가 생기면 공관위로 실권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공관위에서도 공천받아요. 잠시만요, 예. 원장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장가희 기자, 혹시 들어온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예.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경위를 수사 중인데요.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선균 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선균 씨는 26일에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면서 누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을 해보자라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 경찰에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이선균 씨는 3차 조사 때까지 일관적으로 처방받은 이 수면제 같은 건 줄 알았지 마약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앞서 이선균 씨는 간이 시약 검사 그리고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자세한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경찰 수사 상황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조사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험지 압박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험지 압박의 문제도 있고 그 공관위가 들어섰을 때 공관위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비대위가 약간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공관위보다 우위에서는 비대위로서의 그런 위상을 계속 총선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희생적이고 대단한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설주원 본장님, 일단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일단은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 안 하면 공천 없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차별화된 전략이다. 일단 오늘까지는 보이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무슨 서명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이걸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명하신 분에게만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헌법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네. 당에서 당의 어떤 당론으로서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공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큰 틀에선 동의는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본인의 어떤 그러한 특권을 누리겠다, 아니면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은 헌법상에 이것을 규정한 어떤 역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헌의 대상으로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떤 공천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장가희 기자, 또 이런 가운데 어제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임명이 됐는데 젊은 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보다 2살 어린 40대 한 중후반,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평가 나오고 있나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세대여서 세대 교체 신호탄을 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동 초선 의원이고요.
나이가 한동훈 위원장보다 2살 어린 1975년생입니다. 현재 경북 안동 예천이 지역구고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5기 수료한 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수석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후보들에게만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김용동 의원은 올 3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문에 가장 먼저 서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비대위원은 어떤 인물을 택할 것이냐? 오늘 비정치인 위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위원장이 하기도 했는데 앞서도 언급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 별로 안 급합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저는 지금은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라는 거는 열정이라든가 헌신할 자세하고 그렇게 꼭 그렇게 제한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원장님 일단은 오늘 출근길에서 비정치인으로 비대위원들 꾸리겠다. 그리고 뭐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성되려 보세요? 저는 좀 아주 획기적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예, 그 전에도 그 비대위나 이런 지도부를 젊은 사람을 넣자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젊어지지 않았던 거는 그게 꽃꽂이용 젊은이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의사결정에는 다 배제돼 있고 고수기만 하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결국 그 뒷배로 있는 뭐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의사결정은 다 하고 앞에 나서는 거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거는 그냥 장이 젊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주류 교체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제돼야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적인 중요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그룹이 그 연령대가 낮아져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얼굴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포커싱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비대위를 구성하는 걸 구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한 위원장이 맞닥뜨릴 첫 번째 이제 현안 관문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용어로 이렇게 통일해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일단 586 운동권의 자산이 민주화라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영수증을 처리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일단 처리해야 될 것은 검찰 특활비 영수증부터 먼저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별법이 일단 도이치모터스 특별법이 한동훈 비대위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압박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취임을 수락하시면서 하는 연설문 중에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이 어떠한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하시고 저는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민심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한 위원장이 받을까요? 저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정도 될까요? 아니요, 수정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특검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아닙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결혼하시기도 전 문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1심 판결에서 유사하게 났는데 내가 내 돈으로 내 계좌로 내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세력이 붙어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하는 소문을 정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 1심 판결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무죄가 나올까봐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기소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판례에 비춰 보아도 그걸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정쟁일 수밖에 없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몇 차례 거부권 행사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전국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단순히 오히려 정무적인 정략적인 이해로 특검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 기자, 이런 와중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오늘 예정대로 하는데 국회 소통관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이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끌어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하나 얘기에 답할 상황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가 되면요. 노원구 상계동 한 고깃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당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과거 3번의 총선에서 도전했었던 노원병으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에 탈당을 하겠다. 계속 이 날짜를 못 박았었잖아요. 네. 이 12월 27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 박근혜 비대위의 최연소 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날인데 같은 날인 오늘 자신의 지역구에서 탈당과 창당 이유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친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천하용인 중에서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설정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27일 탈당한 예고대로 오늘 한다고 하고 일단 근데 좀 창당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약간 시선이 좀 쏠리는 감도 있고 함께 한다는 의원들도 좀 없어서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판단의 근거로서는 아마 저는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문과 그다음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탈당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탈당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탈당의 어떤 명분을 저는 내세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김용태 전 최고가 빠졌지만은 어떤 신당 창당의 동력이 저는 흐트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후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요 두 사람이 따로 만날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삼고초려해서 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지금 그 새누리당 때 탈당을 한번 하셨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탈당이거든요. 한 번 탈당이라는 건 그래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과 같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큰 선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 탈당한다는 거는 글쎄요. 당적이 가지는 아주 무거운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 앞으로는 당대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만나가지고 대사를 논하거나 미래를 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졌다시피 배우 이성균 씨가 서울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뭐 다른 내용 하나 더 들어온 거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장가희 기자 뭐 어떤 내용 들어왔는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성균 씨 경찰이 이 숨진 남성 이성균 씨로 신원 확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 이렇게 서울 성북경찰서가 얘기를 했고요. 차 안에서는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이성균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어쨌든 경찰이 이 숨진 남성 이성균 씨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2분께 이성균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10시 30분께 종로구 이 공원에서 이성균 씨의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차량 안에 이성균 씨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번개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성균 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가수에서는 이 정밀 검사를 했는데 마약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선균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유흥업소의 이 여실장의 언급뿐이다라면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 경찰에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이선균 씨는 3차 조사 때까지 일관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건 줄 알았지 마약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우성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다음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프레스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